일본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긴장은 더욱 심화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아시아 나라들은 군비를 감축할 방법이 사라졌다. 일본이 과거, 특히 2차 세계대전 기간에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초래한 파괴 행위를 고려하면 이번 안보정책 변경 역시 전방위 영역에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일본이 이제 자기 방어와 더불어 반격까지 할 수 있도록 안보정책을 바꾸자 CNN 및 글로벌 타임스 등 외신들이 내보낸 기사입니다. 세계적인 정세가 불안한 틈을 타 결국 일본은 자신들의 숨겨진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안보정책 변경이었죠. 지난 17일 일본 정부는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제 자위대를 통한 자기 방어와 더불어 다른 나라의 반격이 가능하도록 했죠.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는 일본의 족쇄가 사실상 풀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국가 안보가 가장 큰 화제인 시점에 일본이 충격 발표를 하자 동시에 CNN을 비롯한 전 세계 외신들은 이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죠. 해당 소식이 해외에도 전해지자 일부 외국인들은 역시 전쟁과 침범 DNA는 숨길 수 없나 보다. 결국 역사는 반복될 것이고 일본을 저렇게 가만 놔두면 언젠가는 또다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애초에 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불안과 걱정의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무기수출 3원칙 개정을 시작으로 안보정책 변경까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본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흠이 형성되면 결국에는 과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역사가 말해왔듯이 말입니다. 일단 일본 정부는 이번 안보정책 변경을 통해 제일 먼저 지목한 나라는 북한과 중국이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세계에서 위협 대상으로 뽑히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정책 변경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은 제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고 일본을 막을 수 있는 나라 역시 한국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을 지목하고 있지만 과거에 그랬듯이 결국 일본이 다시 중국이나 북한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거쳐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일본이 자꾸 이런 식으로 안보정책을 바꾸기 시작하면 식민지 시절이 재현될 수 있다. 하지만 다행인 건 그때와 지금의 한국의 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무기수출 강국이 되었고 북한과의 오래된 대립으로 이어진 군사력 강화는 그 어느 나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강점이 되었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을 막을 수 있는 건 결국 한국이라고 말하고 싶다.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의 군사력과 국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만큼 견제가 되는 거고 일본이 과거와 같은 무자비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당장 해당 외국인이 걱정한 일은 생겨나지 않겠지만 일본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역시 일본은 앞으로는 사과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또다시 공격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일본인들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전범기를 경기장 곳곳에 배치하며 응원 도구로 삼다가 피파 측에 제지당한 일본인들을 보며 외국인들이 역시 전범국가의 피는 속이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국가들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들은 당연히 독일과 일본이었습니다. 독일은 식민지 경영에서 후발주자였음에도 엄청난 단합력을 선보이며 유럽을 집어삼켰고 일본은 독일이 유럽을 뒤흔드는 사이 어렵지 않게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죠. 또한 중국의 동북지방을 계례국으로 만들어 슬라이뒀으며 난징까지 침투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끔찍한 역사 중 하나인 난징 대학살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로 이어지는 방대한 대륙 영토를 손에 넣은 가운데 대만까지 집어삼키면서 더욱 그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히 영토만을 넓힌 것이 아니라 일본화를 강요하며 각국의 독립운동은 물론이며 문화적인 요소까지 말살시키는 잔인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하와이를 폭격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격분한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힘없이 항복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미국을 건드린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일본은 미군의 보호라는 명목 아래
통치를 받게 됐으며 자연스레 서방 세계로 편입이 되었고 자위대를 통해 군사력을 오로지 자국을 방어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재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비슷한 입장이었던 독일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독일은 일찌감치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며 경제 성장에 적극 집중했고 세계대전 이후 빠른 시일 안에 국가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형을 이용해 외교 수립에 나서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수많은 인접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켰고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을 마치 끝까지 자신들의 영토로 치부했죠. 이를 위해 일본은 역사 왜곡까지 서슴지 않으며 완만한 외교 정책은 고사하고 근접 국가들과의 관계가 형편이 없는 수준까지 직면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제 다시 반격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안보 정책을 변경하자 당연히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일본은 평화를 지지한다는 말과는 달리 계속해서 평화에 반하는 행동 등을 암암리에 해왔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거리였습니다. 일본의 헌법은 흔히 평화헌법으로 불립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46년 2월 제정된 헌법 제9조에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내용과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이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부터 7년 8개월간 재임하면서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자며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2016년 추진한 신안보법은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신안보법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사실상 위헌에 가까운 정책이기 때문이었죠. 헌법 개헌이 계속해서 실패에 부딪히자 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이 신안보법이 이토록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던 이유 역시 결국 일본이 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자위대가 세계적 범위에서 활동해 미국 등 동맹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 후 일본에 생겼던 안보정책에 완전히 반하는 법안이며 전쟁 법안이라 불려도 무방할 정도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헌법 개정 외에도 일본의 행태는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실제로 만약 평화헌법이 개헌된다면 일본의 모든 관심은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명칭이 일본군이 되든 국방군이 되든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으면 군사력 강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자체가 수동적 방어를 뜻하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헌법이 개정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다른 나라 공격이 다시 가능하도록 개헌하기 위한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해 주변 아시아 국가들은 다시 국방비에 수많은 돈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주장처럼 다행히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잘 버텨주고 있기에 군사적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완화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한국 역시 일본과 동일한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사력을 늘려가고 무기를 수출하며 그 힘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전범국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아무리 자신들의 군사력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침략할 국가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국인은 만약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처럼 엄청난 무기 수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은 더더욱 말이야. 하지만 한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침략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한류에 너무 빠져 있어서 한국을 친숙하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류 문화와는 별개로 내 생각은 확고하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이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 수출 증대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칼이라도 그 칼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면 결국 한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의 경우
반도체 산업처럼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쉽게 좁혀지지 않는 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예비역인 나가이와 도시미치 역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그동안 일본이 준비되지 않았던 싸움을 계속 끌고 갈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됐다. 하지만 일본은 출발이 너무 늦어졌다. 400m 전력 질주 경쟁에서 200m 뒤처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나가이와 예비역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일본의 유력 경제지인 니혼게이자 신문은 한국의 방산산업은 최근 해외 수주가 급증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유럽으로까지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꾸준히 무기를 판매해왔다. 이처럼 방산산업의 성장은 국방력 강화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하며 솔직하게 일본의 방산 경쟁력이 한국보다 뒤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시선처럼 일본 역시 한국의 국방력 상승과 무기 수출 강세를 의식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해외 네티즌들의 말처럼 만약 한국이 지금과 같은 국방력과 방위산업 성장이 없었다면 수십 년에 걸쳐 다시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전범국 일본의 DNA가 더 빨리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다른 나라의 반격도 가능하다는 일본의 안보정책 변경을 두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일본은 대놓고 전쟁을 벌이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우린 아직도 지난 세계대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반드시 막아야 해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한국의 국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겠죠. 일본을 견제할 가장 좋은 나라는 한국일 것입니다. 명분까지도 한국에게 있어요. 결국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 강해진다면 일본도 할 수 있는 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발악하는 것도 결국 한국 때문이지만 그런 일본을 막아줄 수 있는 것도 한국뿐이다. 일본의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하겠지. 언제나 아래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헐헐 날고 있으니 말이야. 그것도 군사력과 직결하는 방산업계의 성장은 일본에겐 두고 볼 수 없었을 거야. 그것과 별개로 일본의 현재 정책은 굉장히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평화를 생각한다면 다른 살 길을 모색해야 했어요. 일본은 한국과는 경우가 다르지. 그들은 절대 한국처럼 성장하게 둬서는 안 된다. 전쟁을 일으킨 국가라는 타이틀은 그토록 무겁다. 근데 솔직히 일본의 방산업계가 한국처럼 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한국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 무기를 팔아도 거리낌이 없어요. 반면 일본은 눈치를 봐야 할 나라가 한두 곳이 아니죠. 일본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바꾸고 있어. 자신들의 과거를 잊고 있는 모습이지. 전범 국가에게 힘을 주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 전범 DNA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내가 끝까지 일본이라는 나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야. 그들이 한국인들에게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아. 전쟁은 언제 어떻게 다시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른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 전범기를 달고 응원하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역시 전범국은 전범국이다라고요.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는 이유 역시 자신들의 완벽한 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리적 위치상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까지 견제할 수 있는 위치거든.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단 거다. 물론 한국도 미국과 동맹이긴 하지만 일본과는 아니거든. 한국은 자신들의 무기가 세계 1위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위협할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전쟁의 아픔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또다시 일본에게 당할 일 역시 없다고 본다. 만약 일본이 한국을 건드린다면 한국이 전쟁에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일본의 팔과 다리는 악을 쓰고 다 끊어버릴 거야. 그건 일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니 쉽게 건드리지도 못할 거고. 나는 근데 한국과 일본이 당연히 동맹국가일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사실은 놀랐어. 대신 반대로 그만큼 한국이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는 말도 되니까 다행인 것 같기도 해. 이게 그렇게 말로만 듣던 일본인들의 이중성이군.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또 공격할 생각만 하고 있다니. 겉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정책 같지만 과연 10년 뒤에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일본인과 5년 동안 일해본 경험을 가지고 말해보자면 일본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저를 완전 이방인으로 취급하기도 했었죠. 이상으로 일본의 안보정책 변경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